지금부터 인간경제국가 재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라스바드는 대표적인 그 자유주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골든이 제2의 학문적 아버지라고 칭할 정도로 자유주의 철학의 한 획을 그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에서 라스바드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남긴 학자인데요. 인간경제국가 다시 합본으로 재출간이 되었는데, 이를 기념하여서 전영덕 교수님을 모시고 그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회를 맡은 박형진입니다. 먼저 그 소개를 맡은 인간경제국가에 대한 질의응답을 해주실 전영덕 교수님을 짧게 소개해드리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국제무역론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그 박사 학위를 마치신 후 대구대학교 교수로 2017년까지 부임하시고 2017년에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까지도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을 끊임없이 연구하시는 한국의 라스바드라고 칭할 수 있는 한국의 오스트리아파에서는 전영덕 교수님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업적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전영덕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라스바드의 인생과 철학, 그리고 라스바드의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자로서의 라스바드, 그리고 라스바드 인간경제국가의 공헌과 업적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우선 이 현장에 라스바드를 알고자 오신 분도 많을 것이고 더 알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라스바드는 누구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라스바드 사진은 봤지만은 되게 실제로 뵌 적은 없고요. 97년에 그분이 당시에 유니버시티 오브 네바다 라스베가스 캠퍼스에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95년까지 살아 계셨는데, 저는 해필 97년에 가가지고 못 뵀죠.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해요. 제가 책으로 본 그분은 우선 천재인 거고요. 보통 경제학자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천재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철학자, 정치 철학, 그 다음에 경제학자, 사학자, 그 다음에 도박 쪽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 다음에 방법론도 약간 좀 했고, 그런 정도의 도저히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분이고, 26년에 태어나셔가지고 95년에 돌아가셨는데, 사실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좀 더 살아 계셨으면 너무 많은 전략을 남겼을 텐데, 엄청나게 많은 전략을 남겼을 텐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왜 저런 천재가 일찍 돌아가셨지, 이런 생각이 때문에. 교수님, 라스바드의 공헌은 사상적 아니면 철학적으로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그의 자유주의적 사상적 공헌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정치 철학 쪽에서 한 행을 걷는 분이었다고 보는데, 사실 정치 철학 쪽에서 자유주의를 논하는 사람들, 노직이나 하이에크나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렇지만 이분의 책인 The Ethics of Liberty, 이 책은 다른 정치 철학사와 달리 과학으로서의 정치 철학을 세웠죠. 다른 분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이것이 정치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이분이 한 Ethics of Liberty의 정치 철학은 이게 어떤 공리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영역적 방법으로 각종 원리들을 도출해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낙태 같은 문제들,
그런 것들은 일찌감치 그 책에 보면 대답이 다 나와 있죠. 누구의 권리냐, 뭐 이런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인기는 별로 없었지만은, 정치 철학을 과학으로서 그 정립했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유일한 분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세상이 그분의 그 정치 철학을 이용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그 한일 간의 문제도 결국은 정치 철학적으로도 좀 이렇게 응용을 해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그 라스바드의 생각이 비현실적이고 너무 현실을 도외시한 너무 이상주의적 생각이 아니냐, 과연 이게 현실에 적용이 가능하냐라는 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상당히 내게는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SW 리버티를 보면은 너무너무 간결하게 결론이 딱딱딱 나와 있는데, 그 권리와 의무 문제는 당연히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그런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게 그 라스바드의 정치 철학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비현실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이제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자로서의 라스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간에 이제 경제학, 그 시카고학파 경제학이나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을 이야기할 때 자유주의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가끔 이제 언론이나 이제 많은 곳에서 제가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 혹시 자유주의와 오스트리아파 경제에 다른 점이 있거나 왜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이라고 하고 또 자유주의라고 하는지, 왜 둘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오스트리아파의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경제학이 밸류 프리 이걸 한글로 번역하기 무지하게 어려운데, 뭐 어떤 사람은 탈가치적이다, 어떤 사람은 가치 중립적이다, 뭐 그런 번역을 하는데,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그 전 세계 주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고전학파, 이 신고전학파 경제학도 그 안에 가치가 들어가 있고, 가치를 가장 많이 집어넣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르크스 경제학이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머릿속에 있는 경제 지식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가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것들은 다 학문이 아니죠. 그래서 뭐 마르크스 경제학은 여기 내 주위에도 마르크스 경제학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에게 그거는 경제학이 아니라 이러면 되게 짜증내고 기분 나빠하는데, 사실은 과학이 되려면은 밸류 프리해야 한다는 거죠. 공학도 마찬가지고 뭐 의학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밸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미 그건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이데올로기 체계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은 철저히 밸류 프리하고, 그래서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에서는 성장에 대해서 이론이 별로 없고, 또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좀 덜 잘 살더라도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자 하면 그건 서로 밸류가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스트리아 경제학은 밸류 프리인데, 자유주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철학적 개념이 이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유주의는 오스트리아파 경제학과 매우 근접해 있긴 한데, 그러나 분명히 두 개가 다른 거죠. 하나는 이데올로기 체계라고 봐야 되고, 또는 뭐 우리가 그걸 굳이 이야기한다면 정치 철학이고, 다른 하나는 밸류 프리한 하나의 학문으로 과학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거다 이거죠. 그게 이제 오스트리아파의 경제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른 현재 지금 주류 경제학의 신고전학파 종합이나 또는 마르크스 경제학이나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 경제학이다 또는 안 그러면은 경제과학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분류할 수도 없다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점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는 데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보니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와 이제 자유주의 철학과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다시 말하면 이제 경제학이 먼저냐 아니면 자유주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먼저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는 비교적 그 경제학을 먼저 했고 전공이 경제학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유주의로 나아가게 됐는데 사실 경제 현상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끝무렵에 가면은 무엇이 옳은 이념인가 하는 질문들을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자유주의는 경제학을 하다 보면은 쉽게 돌파해 갈 수가 있는데,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유주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보다 더 좀 폭이 좁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제학으로 가면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계산적이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공부를 시작한다면 당연히 경제학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면은 그 자유주의를 먼저 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안 된다기보다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보냐면 자유주의를 하다가 보면 장황하면 헛발질 가능성이 많아요. 철학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사실 자유주의자들 중에서도 노직이니 하이에크니 뭐 이런 분들이 약간 좀 경쟁을 해가지고 나갔는데도 지금 그런 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좀 약간 헛발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유주의보다는 철학보다는 경쟁을 모두 철저히 닦아가지고 철학으로 나아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오늘날 뭐 정치 현상도 다 경제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선은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가 좀 도움이 될 거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스바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제 미국의 대부분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자들도 이제 주류 경제학을 먼저 접하고 라스바드를 통해서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을 접하고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자가 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제 라스바드가 학부 시절 스티글러츠의 제자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라스바드가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자가 된 계기가 있는지, 그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이 이건 좀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스티글러라는 시카고 대학 규제 이론으로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규제 이론의 대가였고 그리고 영향이 컸던 분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라스바드가 학부 시절인가 대학원 시절에 스티글러가 거기 강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뭐 조교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강의를 들으면서 규제, 특히 이제 가격 고정 현상, 가격 고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이야기를 물었더니 스티글러가 그때 뭐 연구가 일천해서 그런지 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내보다는 그때 뉴욕 대학에 와 계신 뉴욕 대학에 미제스가 거기 와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더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찾아가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때부터 이제 미제스를 만나가지고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얘기했습니까? 예. 이번에 일생에 대해서 나도 좀 고생이 좀 있어가지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럼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역자이신 이 교수님께서 이 책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텐데 어떻게 이 오스트리아파를 경제학을 알게 되고 이 책을 알게 되셨는지 잠시 말씀해 주시죠. 사실 89년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귀국을 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그 정치나 경제에서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주류 경제학의 신보고전학파 종합에서도 좌쪽으로 많이 갔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한번대학 나왔다는 이정우 교수도 잠깐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시카고 학파 이야기를 했더니 시카고 학파는 아직까지도 한 10년 후는 지나가야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그분은 또 재밌게도 10년 후에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더 좌파로 가버렸죠. 좌파로 가버렸는데 그러면서 90년, 91년, 2년 그 사이에 미제스의 자유주의라는 책을 번역한 걸 잠깐 읽어봤는데 그때 가졌던 많은 의문들을 그 작은 책이 쭉 해결해 주더라고. 이게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는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제스가 오스트리아 학파에 이러는지 그건 잘 몰랐고 그냥 그쪽으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97년에 내가 UNLV에 가게 되면서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죠. 그게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정치 쪽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경제학계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중도 좌파가 아니고 좌파로 많이 기울어 있는 특히 노동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독점이다라는 생각마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노동경제학은 우리가 미국 있을 때도 노동경제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국 노동경제학계는 완전히 좌파다.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저렇게 그 위세를 떨치게 된 이유가 아닌가 이런 싶은데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인간경제 국가 책을 접하시고 번역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이게 이제 97년에 UNLV에 갔더니 UNLV에 호페라는 분이 그때 라스바드가 소개해가지고 UNLV 교수로 계셨죠. 그분이 이제 이 라스바드의 인간경제 국가라는 이 책을 소개해주고 자기 강의도 듣게 해주고 그다음에 논문도 좀 주고 오스트리아 학파 논문집도 이름이 있다고 소개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책을 그 당시에는 내가 지금 보지는 못했고 그냥 책을 복사만 해가 왔는데 일부만 복사해왔죠. 다 복사를 인쇄가 못 돼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조금만 보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다보다 뭔가 좀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구매를 하고 공부를 이제 98년 초에 돌아왔으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인간경제 국가를 공부를 했는데 그 98년부터 공부한 인간경제 국가를 그때 한 2번 정도 읽었는가 그러는데 2번 읽고 난 다음에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분이 천재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에이스 오브 리버티를 보고 난 다음에 더더욱 그랬죠. 두 번째는 책보다 좋은 책을 만들기가 어렵겠구나. 너무 그를 책을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좋은 책을 만들기 어렵겠구나. 더 좋은 책을 만들기 어렵다면은 번역하는 것밖에 없겠지.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을 내고 번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죠. 예, 여기 책을 받으신 분들이나 이제 책을 사신 분들이면 아실 텐데 이 책의 분량이 거의 1000페이지에 육박하는 아주 상당한 분량인데 이 1000페이지 이상의 분량의 책을 번역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번역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나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평범한 일이니까 별로 큰 에피소드는 없고, 다만 그 전에 이 책이 이미 그 외국어 대학에 계신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인간의 행위의 경제학인가 그 말로 다른 이 책은 번역이 안 됐고 인간의 행위의 경제학 번역이 됐는데 미제스의 휴먼 액션을 번역한 번역의 용어들은 이쪽에 인간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게 좀 번역이 좀 시원찮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새로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김일숙 박사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제 김일숙 박사는 한국에 있었고 나는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새로 이제 그 말을 번역을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에피소드라기보다 좀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 이제 둘이 조율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꽤 썼죠. 코딩 같은 거. 그 신고등학과에서는 폐장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보유 이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코딩을 보유라고 그냥 번역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분이 로테이팅 에카노미 그것도 번역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그 주류경제학에서 내가 번역할 때까지만 해도 나도 여전히 주류경제학자였는데 번역할 때도 여전히 주류경제학자이면서도 이게 월세학과 경제학자의 용어들, 개념들 이런 걸 번역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번역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두 사람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인간경제국가 책 원문에 초반부에 이제 이 책을 미제스에게 바친다는 식의 이제 라스바드의 그 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제스와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라스바드가 많이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인경국 출간 당시에 미제스의 이 라스바드 인간경제국가에 대한 서평이나 아니면 어떤 평가가 있는지. 서평이 있었죠. 출간하자마자 서평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나는 서평 읽어보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서평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보관을 해오자 했는데 내가 지금 퇴직하면서 이사하면서 상당히 많은 작업을 안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기억에 나는 내용은 미제스가 하는 말은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경제학이 인간경제 국가로부터 시작을 해야 제대로 되는 길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시작점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위대하고 그리고 또 시작점이 바로 이 점이다. 이 책이다. 이게 시작점이 되지 않으면은 상당 부분에서 오류가 있을 거다라는 걸 은연중에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거 그거는 번역할 때가 아니고 벌써 한 10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서평을 우연히 수사를 읽었는데 그걸 읽어보고 이거 미제스 같은 그 대가가 이런 서평을 했구나 하고 깜짝 놀랐죠. 나는 번역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번역을 쉽게 했냐 이런 약간 좀 그런 충격도 좀 받았습니다. 이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에서 인간경제국가 이 책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미제스 서평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미제스가 이게 경제학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다. 물론 이제 자기 책 휴먼 액션 그게 물론 그게 민주국의 기초가 되는 거니까 휴먼 액션도
당연히 중요한 책이죠. 임경국보다 훨씬 더 중요한 책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오스트라이프 경제학에서 경제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휴먼 액션은 경제학보다 더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경제 국가가 바로 하나의 그 코너스톤이 되는 거죠. 코너스톤이 되고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오스트라이프 경제학을 공부하겠다면 이 책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경제 국가가 처음 출간된 건 이제 1962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라스바드가 책을 저술한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술 시절 타겟 독자층, 다시 말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 학부 경제학부 학생들을 위해서 쓴 건지 아니면 대학원생을 위해서 쓴 건지 일반 대중을 위해서 쓴 건지 그 저술을 할 당시에 그럼 라스바드가 의도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사실 이거는 이제 서문 읽어보면은 개정판 서문 읽어보면 나오더라고요. 어제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개정판 서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워낙 번역한 지 오래되니까 사실 이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개정판 서문을 읽어보면은 이게 일단은 독자층이 대학생이에요. 왜 이거 다시 쓰게 된 이 휴먼 액션도 있는데 미전세의 휴먼 액션도 있는데 왜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됐냐 하니까 미전세의 휴먼 액션은 우리가 요 밑에서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그 범위가 커버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경제학만 소화하기도 어려운데 휴먼 액션으로가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대학생 차원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대학생의 요즘 이야기하면 이제 경제학 원론이죠. 경제 원론 책이라는 개념으로 오스트라이프 경제학의 경제 원론을 하는 건 쓴다는 개념으로 썼고, 그렇지만은 이분이 그 서문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냥 그러면은 뭐 대학생 수준에서만 딱 맞춰서 썼냐 그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 잠깐 말씀 드렸듯이 착착착착착 올라가다 보면은 롯데타워 끝까지 올라가게 되는. 근데 김종국이 저는 올라가더라고요. 김종국이 아주 대단한 생각하는데 저기 끝까지 올라가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롯데타워 끝까지 올라간 그 책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저술이 대단한 거죠. 대단하고 독자층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배 같은 사람 아직 좀 독자예요. 배 같은 사람 아직 독자고 모르는 책 좀 내가 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얼마 전에 상무하고 역사 책을 하나 쓰면서 크게 하나 배웠던 거는 우리는 경제 성장만 알고 있는데 강제 성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compulsory growth라 그러는데 보조금을 줘가지고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강제 성장, 경제 성장하고 강제 성장하고 다르다는 거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힘껏 열심히 모아가지고 기업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 그게 그냥 소위 이야기하는 economic growth,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growth인데, 강제 성장은 뭐냐 하면은, 보조금을 줘서, 그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어떤 연구도 하고, 이렇게 재화를 만들어내는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거죠. 강제 성장하고 경제 성장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강제 성장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재화를 만들어내는 의미에서 경제 성장하고 같지만은,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훨씬 더 좋아졌고, 경제 성장에 비한다면은, 보조금을 낸 사람들, 국민들 세금을 내가 보조금을 줬던, 그러면, 이자율을 깎아줬던 간에, 보조금을 낸 사람들은 그만큼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크게 두조가 난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게 우리 상공업 시대는 경제성장도 있었고,
그렇지만 강제성명도 부분이 컸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이 라스바드는 강제성장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공부를 했는데 싹 잊어버리고 이번에 이제 상고국 역사를 쓰면서 뭔가 이상해가지고 다시 이제 성장 부분을 쭉 보니까 이게 강제성장이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노동도 강제 노동이 있다. 컴펄서리 레이버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노동이 강제 노동이냐? 신분제에 의한 노동도 강제 노동이고 노예에 의한 노동도 강제 노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조선시대의 신분제에 의해 가지고 노비들은 전부 다 강제 노동이었네. 그러면은 결국 1910년 1894년에 가부 개혁을 했는데 1894년 이전까지는 강제노동 시대였으니까 자본주의 시대라는 말이 쓸 수가 없다는 결론이 딱 나와버리더라고. 그 역사학자들은 보면은 일부 역사학자들은 1894년 이전에도 뭐 약간의 자본주의의 씨앗이 있었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택도 없는 소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번에 하면서 보면은 이분이 그냥 계단을 밟아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서문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아마 어째서 123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라스바드가 인간경제 국가를 처음 출간한 게 이제 1962년인데 이제 출간된 지 약 55년이 넘은 상황인데 이런 오래된 책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류경제학의 경우에는 항상 이제 매년 혹은 뭐 2년에서 3년 사이에 개정판이 나오고 새로운 이론을 이제 소개를 하고 발전이 있는데 왜 오스트리아파 경제학 저서에는 왜 이러한 개정판이 잘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은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좋은 책을 만들기가 어려운 생각이 있어요.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천재들이 많이 좀 모이긴 했는데 그래도 라스바드의 천재성을 뛰어넘는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마 미제스 라스바드 다음에 지금 3대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자나 뭐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뭐 그런 대로 대가의 반열에 올라간 분들은 계시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다 뭐 한 분야씩 이렇게 전문해 있고 전체를 다 공부한 그런 전체를 다 이렇게 어떤 반열까지 다 올라간 그런 분들은 지금 아직은 내가 보기엔 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개정판을 아예 새로운 책을 쓰려는 시도를 별로 안 하는 거고 또 이 책 자체가 이미 거의 완결돼 있죠.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응용구나 프라이즈한 분야들은 뭐 논문집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커버를 하고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개정판이 나오겠죠. 근데 현재는 또 한편으로는 이 오스트리아파를 공부하는 경제학자나 철학자들이 너무 적죠. 너무 적어가지고 소수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직도 그 공부의 그 분량이 많은 그 학자들이 하는 경우하고 달리 공부 분량이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 경제 국가 이 책과 이제 인간 행동의 미제스의 인간 행동과 라스바드의 인간 경제 국가의 관계는 상당히 긴밀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지금 시간을 빌어서 미제스의 인간 행동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미제스가 사실은 칼 맹거, 오스트리아파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칼 맹거라는 분의 강의를 듣고, 미제스의 설명에 의하면은, 그 말에 의하면은, 칼 맹거가 엄청난 천재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오스트리아에 강의는 조금 하는데, 그 천재성을 살려가지고 저수를 별로 남기지 않았어요. 저수를 별로 남기지 않고, 그래서 미제스 말에 의하면은, 이거 선생님 왜 좀 좋은 저수를 남기지 않느냐라는 걸 자기가 강의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의 씨앗은 맹가가 다 뿌려놓은 건데, 그 뿌려놓은 그 씨앗을, 제대로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꼭 피우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친 책이 이제 휴먼 액션이죠. 휴먼 액션이고, 또 그 다음에 이 휴먼 액션은 연구하고 다른 점은, 우선은 정치 철학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학 원리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제학에서 필요한 방법론이나 인식의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체제에 관한 문제도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도로 여러 개가 암흑에 막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경국하고 다르게 경제학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초심자가 읽기는 되게 좀 부담스럽고, 그렇지만은, 후학들이 보기에는 사회학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학도 들어가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제스의 인간 행동이 이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출발점. 맹거가 원래의 출발점이었다면은, 그는 그냥 약간 씨앗만 뿌려놓은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그냥 망개시키고,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책이 이제 인간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경국을 만약에, 다 본다면은, 그 다음으로 가야 할 것은, 휴먼 액션. 그리고 또, 휴먼 액션은 사회학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응용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그게 있더라고요. 그 교수님의 설명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이거는 많은 미국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문제인데, 이제 인간 경제 국가가 인간 행동의 경제학 전문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과연 그럼 인간 행동과 인간 경제 국가 이 두 책 중에 과연 무엇을 먼저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제 미국에서도 많고 이제 한국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미국은 어떻게 돼요? 제가 들은 대답은 이제 토마스 주니어는 이제 그 미제스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인간경제 국가를 자기는 읽는 게 먼저 맞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 행동은 인간경제 국가는 이제 경제학만 다루고 있는데, 인간 행동은 거의 쪽수, 페이지 수는 비슷한데, 아까 얘기하는 여러 학문들이 다 한목에 추액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요새 이렇게 바쁜 세상에 경제학부터 먼저 하는 게 쉽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이게 인간행동은 여러 학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준비가 돼야 읽지, 어느 정도는. 특히 역사 원리 같은 거는, 안내를 안 받으면 그 책을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제 경우에도, 휴먼 액션의 전반부에서 역사 원리들이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지 하고 읽어야 할 원고 때문에 읽었는데, 내용이 별로 남지를 않더라고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냥 세월이 지났죠.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이제 경제학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성숙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방법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쪽이 이제 훨씬 더 다가오게 되고 유용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이제 대학생 수준에서는 당연히 인간경제 국가를 먼저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휴먼 액션도 지금 보조권이 나와 있는데 읽어도 왜냐하면 이게 그 사회학이니 사회현상들은 경험에 의해서 나름대로 터득한 바들이 이 책을 통해서 그게 이런 의미구나 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었다면은 인간 행동도 같이 읽어보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인간 행동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부분을 읽다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차라리 그 앞부분을 건너뛰고 먼저 중간 부분부터 읽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 인간 행동의 그 난해함, 어려운 부분. 근데 인간경제 국가도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앞쪽 보면은 휴먼 액션의 그 임플리케이션이 뭐냐, 의미가 뭐냐, 함축된 의미를 유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게 로빈슨 크루소 에카노미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왜 필요하지? 그것도, 이건 현실에 맞느냐? 이거 우리가 요새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책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 행동은 인간경제 국가보다는 더 심하죠, 그게. 그럼 이제 경제학에서 그리고 인간경제 국가 책에서의 라스바드의 오스티아파에 대한 공헌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라스바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그 지식, 경제학에 관한 지식은 전부 스승인 미제스로부터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은 경제 이론에서 자기의 공헌이 있다면 독점 이론이다. 그게 스승의 독점 이론도 틀렸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틀려서 지적을 하고, 독점 이론이 응용돼야 할 부분이 노동조합도 독점의 일종이라는 거죠. 가히 그 노동조합이 이 독점 이론이라는 걸 설명한 책은 인간경제 국가밖에 없죠. 지금 전 세계에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을 분쇄하려면은 인간경제 국가를 노동조합이 읽어야 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일반을 위한 조직이 절대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약탈 기분. 이렇게 노동조합이 임금을 올리려면은 해고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다른 노동자, 해고된 노동자들, 다른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임금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갈등이나 압력이나 또는 약탈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작동하는 기구가 아니고, 노동조합은 일부의 노동자를 약탈해가 일부의 노동자를 먹이 살리는 기구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또 약탈당하느냐 하면 사용자도 약탈당하고 보통 사람도 약탈당하고 다 우리가 지금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십 년간 공부해보면은 상공업자도 약탈당했습니다. 상공업자도 노동조합이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노동조합은 자기의 목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그걸 이번에 내가 증명을 다 했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노동조합을 해산시키려고 그러면은 이 인간경제 국가에 나오는 노동조합 이론을 그 사람들이 읽고, 그리고 국민 앞에 나와가지고 석고 대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다 약탈에 가깝죠. 우리를 약탈하고 다른 노동자들을 약탈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라스바드의 공헌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인데, 우리는 그걸 지난 10년 동안에 기껏 500건 팔았죠. 기껏 500건 팔았는데 참 한심한 얘기인데,
이것도 이번에 뭐 1000권 찍었다 그러는데 이거 뭐 얼마 몇 년 만에 팔리려면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게 시작이었는데 그런데도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은 뭐라 그러냐 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자 일반을 위한 조직이야 그래요. 답답하게 시작이었죠. 그럼 그걸 이기려 그러면 그게 틀렸다는 걸 이야기하려면은 제대로 된 지식을 갖다 줘야 되고 제대로 된 지식을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오피니언 리더들은 알아야 돼. 오피니언 리더들.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반대만 하고 있지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하는 걸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라스바드의 경제학에서 라스바드의 공은 독점 이론을 제대로 제시한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 딱 맞는 이론인데 그게 안 쓰이는 거죠. 근데 이번에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은 이미 이제 지난번에 GM이 그 구조조정 할 때 노동조합이 붕괴됐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 노동조합은 거의 이제 사라졌어. 일본은 사실상 노동조합이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있냐.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 스스로가 노동조합을 무지무지하게 정모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금지해가 있죠. 우리만 지금 노동조합이 위세를 떨치는 나라가 되겠어.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지금 구조에 들어가 있는데 라스바드의 독점 이론, 라스바드의 독점 이론만 따로 떼가지고 번역을 해가 지금 현재 그가 있는 그걸 작은 팜프렛으로 해가지고 공개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독점 이론을 포함해서 이제 인간경제 국가의 공헌은 이제 겸손하게 이제 라스바드는 자신은 공헌한 것이 이제 독점 이론밖에 없다고 이렇게 자기 책에 대해서 평을 했는데 혹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라스바드 인간경제 국가의 공헌? 근데 소소한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약간의 뭐랄까 틈새라 할까 휴먼 액션이 A라는 이야기를 하고 B라는 이야기 했을 때 그 사이에 그 틈새 그런 것들은 많은데 그거는 내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고 한 가지 내가 감동을 받았던 건 뭐냐면은 자본이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비주얼화해가 쫙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야, 이거 좀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비주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좋은 그림을 딱 만들어냈을까? 그 테이블이 계속 연이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이 양반이 뭐 이런 걸 다 만들어가지고, 사실 자본이라는 개념은 정말로, 시각화해 보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싹 보여주는 걸 보고, 야, 이거는 본인도 아마 서울에서 그런 이야기 조금 했을 거예요. 이게, 작지만, 그래도 중요한 공헌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 책을 보고 그 부분을 보고 나니까, 야, 이거, 그분은 수학자라 그러는데, 수학을 공부했다 그러는데, 그 그림이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자본이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자본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본하면은 그냥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해지는데, 자본의 역할에 대해서 이 인간력과는 잘 이렇게 시각화해가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인간경제국가를 때때로 읽으면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경제학적 깨달음을 항상 얻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인간경제국가를 도대체 몇 번이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는 이제 강시성장도 최근에 공부했다고 그랬는데 그 점에서 보면은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찾아보는 길밖에 없고
개인적으로는 원서를 내가 2번 읽었습니다. 원서를 2번 읽었는데, 물론 나는 이제 설명의 목적상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니까 2번 읽었는데, 우선 그리고 내가 2번을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그 책을 처음에 읽을 때 신고정학파 경제학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경제 국가의 지식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우고 새로운 브레인워시를 하고 새로운 지식을 집어넣는 과정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 않나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건 독자들이 각자 판단해야 하는 문제겠죠. 이제 그 한국에 많은 라스바드 저서들이 번역되지 않은 상태로 있고, 이제 또 번역된 또 라스바드의 저작이 상당히 많은데, 인간경제 국가 이후에 심화 공부를 위해서 어떤 저서나 영상물을, 어떤 저서를 읽으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영상물을 보면 좋을지. 이 영상물은 에세이 종류, 숏 에세이 종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숏 에세이는 미래스 인스튜트에 가면 많이 읽었고요. 저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라스바드 저작 이후에 인간경제국가 이후에 라스바드 저작은 많죠. 엄청 많죠. 어떻게 보면 다 따라읽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저작을 남겼는데, 라스바드는 우선은 SW 리버티를 좀 읽어야 될 거고, 근데 그건 굉장히 튼튼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분이 통화, 화폐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스 인스튜트에 있던 많은 학자들이나 그게 종사하는 스태프들이나 이런 분들이 라스바드가 쓰는 What has government done to our money? 그쪽 만한 책 있잖아요. 그 책도 상당히 많은 영감을 줬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또 내가 번역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면 바꾸고 좀 이야기해 보시죠. 미스터리 오브 뱅킹. 이제 은행 지급 준비율 제도가 어떻게 이제 통화 팽창을 일으키고 통화 축소를 일으키는지, 그런 책이 저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라스바드는 사실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전반을 다 다뤘지만 역사 쪽으로는 화폐를 많이 했죠. 화폐를 많이 내고, 그 양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살레르노도 화폐 전문가잖아요. 화폐 전문가인데, What has government done to our money? 그 책을 읽어보고 나면은 우리나라 세계 화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기본 개념이 좀 잡히죠. 나도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부터 천천히 이제 화폐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바꿨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미니스트가 이야기를 하죠. 화폐를 잘 다스리지를 못하면은 결국 문명이 망가질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그리스 같은 나라들 화폐만 찍어가지고 다 망하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아직 하나 영상을 소개를 안 해주셨는데요. 유튜브에서 자유주의 시민강자 전용독 라스바드라고 치시면 이제 2014년에 이제 자유기업원에서 했던 자유주의 시민강자 라스바드에 대해 인간경제 국가에 대해서 이제 모든 챕터를 다 다뤄주신 강의가 이제 2시간 분량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니 그걸 참고해서. 그때 얼굴 했나? 예, 있습니다. 그때. 예. 라스바드 아마 전용도라고 치시면 이제 2014년에 그 챕터별로 다뤘습니까, 그게? 챕터별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하나 있네요. 그냥 주요 내용을. 그러니까 챕터별로 요약을. 챕터별로 요약했어요. 그런 것도 다 있네. 그런 그 영상물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라스바디언이 요번 이 인간경제국가 재출간본에는 이제 라스바디언이 이제 로버트 머피가 쓴 인간경제국가 스터디 가이드가 추가가 되었는데 스터디 가이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시간이 없으면은 스터디 가이드 뭐 이런 거 가지고 시간 절약을 좀 하고, 이제 사실은 머피가 간결하게 정의를 잘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몇 가지는 따가워 쓴 경우도 있는데, 간결하게 그때 라스바다가 길게 써놓은 내용을 딱 그냥 두 줄로 그냥 착 내려버리는데, 아니 라스바다는 너무 길게 썼지 않나? 너무 삥 돌아갔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들 주특기가 다 다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로버트 머피의 스터디 가이드는 그 장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장점이라면은 나도 전체적으로 다 읽기를 안 해가지고 두 번째 장점이라면은 이 오스트리아과의 경제학과 달리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학과 종합의 문제점이 뭔가, 그 주장에 뭐가 문제가 있냐, 뭐 그런 그 지적하는 것 아주 제대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점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본의 아니게 자기가 가져온 지식이 보면 신고전학과 종합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이 그 지식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걸 간결하게 지적해주는 책은 너무너무 좋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이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음 인터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라스바다 인간경제국가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비경제학자들이 이제 주류와 오스트리아과 경제학을 떠나서 경제학을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론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이 비판이 오스트리안 경제학에도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주류 경제학을 보고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비경제학자들이 이런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스트리안 경제학에도 이런 비판이 적용 가능한지. 주류 경제학은 사실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처방을 못 내죠. 대학교 다닐 때 미시경제학을 우리가 배우는데, 미시경제학이 그걸 배우면서도 되게 답답하더라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현실 문제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가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보호무역하고 자유무역에 대해서, 자유무역을 찬성한다는 주장도 하면 왕창 나오고, 보호무역을 찬성한다는 주장도 왕창 나오고, 그거 어느 쪽이 옳다는 거야.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는 답이 없다고. 그런데 오스트리아과 경제학은 미세스의 자유주의를 처음에 딱 읽었을 때 보호무역은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를 다 하더라고. 현실을 보니까 그때 그게 자유무역이 맞구나. 그렇게 보면은 오스트리아과 경제학은 분명히 현실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딱딱딱 주고, 그리고 그 대답은 분명히 현실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처방전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오스트리아과 경제학을 봤다면은 이런 비판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대학교 그때 경제학을 신고양법 경제학을 배울 때 그런 좌절감이 그 당시에 그 좌절감 이거 분명히 경제학을 배웠는데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그때 뭐 무지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좌절감을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을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일종의 정대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비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을 비판할 때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자들은 본다면은 분명히 명쾌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텐데. 근데 뭐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쇠퇴해버렸죠. 미국에서도 하이에키안 오스트리안들은 많이 쇠퇴했고 그 다음에 니에스티안 오스트리안들만 지금 라스바드 쪽으로 해가지고 후계들이 좀 양성되어 있는 그렇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소수고 한국에서는 정말로 소수고 그래서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현실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세상을 빨리빨리 이해하게 된다면 그 대신에 이제 혼자 살아야 하는 그 외로움을 견뎌야 돼요. 이제 현 정부가 이제 처음 출범할 당시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 등의 이제 많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지금 현재는 많은 그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간 경제 국가에 나온 이론으로 현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지 과연 이게 이론과 현실이 적용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죠. 적용이 가능하고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최근에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저임금이 지향하는 바 최저 가격이죠. 최저임금 최저 가격인데 최저 가격은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인데 좀 속도를 너무 낸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최저임금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은 확실히 자망하고 있다고. 이게 애초에 이게 약탈기구인데 그 약탈기구를 지금 찬성하고 있고 다만 좀 속도를 좀 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국민들 지금 자꾸 오도하고 있다고. 노동조합하고 약탈의 측면이 좀 다르긴 하지만 노동조합과 똑같이 이게 지금 약탈기구예요. 약탈기구인데 그것도 뭐 사측으로 좀 빼뜨려가지고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약탈기구가 아니고 다른 노동자들을 약탈해서 뭐냐면은 현직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구예요. 최저임금이. 그렇게 임금을 자유시장의 임금보다 더 높게 받으려면은 어차피 그게 해고가 일어나는데 그 해고된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약간 노동자하고 거의 비슷한 메커니즘이에요. 물론 이제 그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비슷하지만은 그냥 그 밑에 놓여져 있는 기반은 좀 다르다. 하나는 헌법에 기반하고 있고 하나는 법률에 기반하고 있고 이런 방법이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쪽 노동자하고 좀 이렇게 협상이 좀 협상을 할 여지가 좀 있고. 그렇지만 약탈기구라는 측면에서 양쪽 다 똑같다고. 근데
우리나라 현재 사람들이 말하는 바 어린이형 리더들은 최저임금은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최저임금도 노동자와 같이 약탈기금이고 그럼 최저임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다시피 한계 기업들을 쫓아내게 하죠. 지금 이제 중소자영업자들 다 쫓겨났죠. 지금 거의 이제 다 쫓겨나고 이제 남은 겨울에 버틸 수 있는 사람들 남았는데 또 하나 최저임금의 문제점은 지금 그 최저임금을 조금 아는 사람마저도 이 부분은 지적 안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자유시장 임금보다 올랐고 그 오르는 부분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결국 뭐냐면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과잉 자본화가 일어나야 돼요. 최저임금이 안 적용되는 곳에서는 과소 자본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돼가지고 자본의 자원 배분이 잘못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건 뭐 통계로도 안 잡히고 이론으로밖에 알 수 없는 건데 우리나라 같이 자본이 뭐 그렇게 묵묵하지 않는 형편에서 보면은 자원 배분이 지금 디스로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최저임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게 세 가지 문제가 있구나. 하나는 노동자들과 노동자들 간의 약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계 기업들을 퇴출시키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과잉 자본화, 가수 자본화. 그렇게 해서 자본이 미스로케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 정부 정책에만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를 다 사실은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죠.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인간경제 국가에 나온 이론으로 이제 설명 가능한 걸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더 많은 설명과 그 처방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cfe.org에 들어가셔서 진단과 처방 코너에 보시면 이제 각 분야별로 노동조합, 교육, 기타 여러 분야별로 교수님께서 그 원인과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제시해 놓은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월마다 교수님께서 한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서 거기서 인간경제 국가에 나온 이론으로 그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코너가 있으니 그 많은 방문과 거기 많은 그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수님이 판단하시기에 그 오스트리아파 경제 이론으로 한국 대통령들의 경제 정책을 분석했을 때 가장 모범적인 정부와 가장 문제가 심한 정부는 어떤? 근데 왠지 질문이 잘못된 거죠. 가장 모범적인 정부는 어디 있을까? 모범적인 정부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되거든. 근데 따라갈 모범적인 정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지금 길을 헤매고 앉았습니까? 지금 태극기 부대도 박정희는 찬양한다고 하고도 그게 우리가 따라갈 길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60대, 70대 사람들만 계속 외치고 앉았지 20대, 30대는 그 꼼짝도 안 한다고. 그건 뭐냐면 모범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상호 공부를 해보면 그런 결론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호국 때 뭐 박정희가 잘했냐? 그 거짓말입니다. 박정희 잘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박정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정희가 저기 있다가 사범학교에 그 교사로 있다가 만주공관학교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일본 육사에 정식으로 입학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마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주에 있는 부대로 배송됐다가 아마 1945년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분은 그냥 군인으로 해방을 맞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잠시 뭐 다른 일을 좀 했거나 뭐 그랬을 텐데, 언제 경제 공부를 합니까? 나는 경제학 공부를 거의 30년을 해도 아직까지 뭐냐면 모르는 부분이 너무 확대되는데, 이번에 사실 그 진단과 처방에서 부동산 투기를 투기의 원인, 투기의 그 대책 이걸 쓰려고 한 달 반을 했는데 어제 밤에 겨우 마쳐가지고 지금 7월호에 나와야 되니까 어제 밤에 겨우 마쳐가 보냈는데 그 마쳐가 보내놓고도 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뭔가 좀 거짓말이 있을 것 같아. 나도 모르는 소리 막 이러는 거지. 예. 그게 이 부동산 투기 현상은 공부가 많이 돼가 있어도 그 투기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리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투기 역사를 쭉 공부를 해보니까 박정희 때부터 부동산 투기가 그냥 난리가 나더라고요. 부동산 투기가 가장 심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1970년대, 70년대 말무렵이죠. 그러니까 79년에 박정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78년, 79년에 오면은 경기건동에 한양공인으로 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특히 수출 산업들이 난리가 났죠. 노동시박적 산업들. 그게 바로 울산 울산, 창원, 마산, 그 일대 지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부마항쟁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부마항쟁이 그때 경기건동에 내리막길에 와가 친체국면으로 들어오면서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그 부마항쟁의 스트레스 때문에 정치적 혼란이 왔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모험적인 정부를 우리는 가지기 힘들거든요. 아예 정부 자체가 모험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건 가능합니다. 그럼 교수님 그러면 그나마 나왔던 건 없는 겁니까? 그나마 나왔던 거? 네, 그나마 나왔던 거. 질문을 조금 바꿔서요. 그것도 없다.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 그나마 없는 것 같아. 그 책에서 찾는 일밖에 없어. 여기 뭐라 그러나 자유주의에서, 과거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 그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국가주의가 아직도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나라니까 여기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이 일단 만을 해가지고 한 명이 10,000명 당하면 10명만 있으면 10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로 거기 10만 양병사라고 못 닦아줘야 돼. 그게 지금 10명 조금 넘으니까 100까지 합쳐가지고. 나는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보다 조금 좀 파괴력이 나을 테니까 한 20만 명 잡지. 농담이고. 그래서 과거 서양의 역사에서는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경제 현상만 보면은 상공화국 이전에 미군정, 1공화국, 3공화국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상공화국의 경제 역사를 책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는 안 썼지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은 별 차이가 없네. 그러니까 있으면 너무 가혹하는 것 같아가지고 태극기들한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그 이야기를 뺐습니다. 근데 그 글을 다 읽어보면은 그 양반이 뭔 이야기를 말하고자 했는지 하는 느낌은 올 겁니다. 가장 문제가 심한 정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덕분은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저희 노코멘트? 저희 집안 사람이 어? 저희 집안 사람이 잘못해서 왜냐면 같은 문씨거든요. 같은 분이야.
뼈 터지시니까 말하기는 쉽겠네. 아니, 왜냐면 우리가 같은 선 아니면 좀 비판하기 이제 어려워. 요즘은 보니까 딱 분위기가 그러던데, 꽹과는 딱 뭐라고 말을 하면 그 뒤에 쫙 나오대. 요 뭐, 이순신 그러니까 뭐 죽창도 나오고 막 나와버렸대. 그럼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한국의 미래는 어떠신지? 그런까지 내가 말할 정도 사람은 아니고, 이제, 결국 지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또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안 해.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 뭐, 그 책이 뭐, 얼마나 유용한지 모르지만, 독서를 그래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일본이라고. 아마 장기적으로 가장 오래 남은 나라는 미국하고 일본이 아니겠는가 싶고. 한국은 이래 공부가 안 되겠다 싶고.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송가인이 하는 트로트 무용만 다니고, 노래, 부르고, 콘서트하고 하는 그런데, 가면 되는데, 오피니언 리더급부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지금 대학 입시로서 공부는 끝! 그럼 대학교 와가지고 취직 공부 좀 해. 그거 끝! 근데 대학교 때 공부하는 언제 공부하지? 대학교 때 공부하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입시 공부에 징을 다 빼가지고 대학교 와가지고 공부를 대충 해. 뭐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아이고 빼고 여러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은 다 다르니까 평균적으로. 그리고 대학교 중에서도 이게 형편없는 대학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대학들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나마 그것도 또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전공만 해가 취직만 어떻게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전공만 하고 취직만 해가 되는 문제냐 이거지.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은 노동조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저임금 문제,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파원적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 대답을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책을 읽어야 되고, 책도 또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대학 교수들도 책 만드는 일을 별로 잘 못하죠. 지식이 짧으니까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경제 현상, 오늘날 정치 현상은 다 경제 현상이라고. 경제 현상인데, 이 경제 현상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왜의 학문이다. 왜 그랬냐 이거예요. 왜? 근데 사실 이번에 내가 부동산 투기를 쓰면서 거의 A4 지금 한 50매 가까이 되는데 책이 한 권 쓰진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 왜가 다 끝이 나질 않았어요. 왜가 다 끝이 나야 완전한 대답을 했는데 써놓고 보면 아직까지 그 왜에 대한 질문이
완전히 끝이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내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게 있구나. 답답한 거죠. 공부가 덜 돼가 있는 건데. 경제 현상만이라도 계속 왜 그러지? 왜 그게 문제가 되지? 왜? 어떻게가 아니고 왜? 하는 질문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면은 그 질문을 자꾸 추구하게 될 겁니다. 아, 이게 대답이 뭐냐 찾게 되고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사회도 좀 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오스트리아파의 경제학과 이제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죠. 이제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에 대해서 좀 잠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폴 사뮤엘슨 혹은 맨큐의 경제학과 인간 경제 국가의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교수님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 시절 맨큐의 경제학으로 이제 경제학을 입문을 했는데. 아, 그래요? 예. 와, 거기서 그걸 하셨어요? 예. 그러면 맨큐 경제, 나는 그 맨큐 경제학 안 봤는데 맨큐 경제학은 내용이 얼마나 달라요? 미국하고. 오히려 자네들 이걸 대답하니 낫겠는데? 나는 두 개 다 했잖아, 공부를. 교수님께서 아니, 근데 맨큐 경제학은 어떤 내용들을 주로 가르치는데? 주로 이제 이퀄리브리엄 구하는 것과 이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그렇군요. 이게 뭐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고 저도 이제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이제 사실 사실 초반에 여기 계신 분한테도 이야기했지만 폴 사뮤엘슨은 그 에코노믹스를 발간하기가 그때 아마 밀리언 셀러를 했습니다. 1963년에 나온 책. 맨큐의 경제학도 밀리언 셀러죠. 그리고 그런데 비하면은 인간경제 국가는 너무너무 1년에 몇 건 안 팔리는 책인데 그렇지만은 몇십 년 동안 판 책은 또 이 두 번의 책보다 훨씬 더 오래 팔렸고 권수로 봐도 아마 몇백만 권은 팔렸을 거예요. 미국에서. 문제는 다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책을 사간 사람들 다 읽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비싸기도 하고, 그 책 내용이 벌써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었을 테니까. 네. 확실하게 다른 것은, 사무엘슨과 맨큐의 경제학은, 신고자학파의 경제학이에요. 신고자학파의 경제학이고. 그 다음에, 인경국은 역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인데, 사뮤엘슨이나 맨큐의 그 신고자학파 경제학은 응용 심리학으로 볼 수 있죠. 응용 심리학. 경제학이 응용 심리학의 한 분야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딱 이 케이스에서 맞지만은 다른 케이스에 갖다 대면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응용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뮤엘슨과 맨큐의 경제학. 그런데 인경국은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할 수 있는. 특히 인간의 행동 원리는 특히 경제 행동은 따지고 보면은 서양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다 똑같다는 거고. 다만 그 동네에서 예를 들면은 밀을 묻고 밀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우리는 쌀을 주시고 하고 쌀의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렇지만은 밀값이 올라간다든지 밀값이 내려간다든지 쌀값이 올라간다든지 쌀값이 내려간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경국이 이 사뮤엘슨 경제학이나 맨큐의 경제학이 생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딱 어떤 특별한 케이스에서만 딱 들어맞는 그렇지 않고 범용적으로는 응용을 할 수 있는 인경국은 그렇지만 범용적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신고자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딱 추격한다면은 임경국이 경제과학이라면은 신고자학과 경제학은 원물 심리학의 한 분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직도 과학으로서 완전히 성립됐다라고 물어본 완전히 성립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사멜슨이나 맹큐의 경제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두 책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여기서 뭐 다 이야기하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가 그 차이점을 경제학과 역사학이라는 책에서 두 학문책의 차이가 뭔가 그런 걸 간략하게나마 한 몇십 쪽에 걸쳐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 부분은 경제학과 역사학 책은 좀 어려운 책인데 대학원생 정도 수준을 상대로 쓴 책인데 그 시국학과 경제학과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마 학부 학생들 수준에서도 읽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역사학을 쳐보면은 쳐다보면 거기 안에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맹크의 경제학이나 폴 사뮤엘슨의 경제학을 보신 분이면 이제 인간경제국가 챕터 1에 있는 그 인간 행동의 공리와 그 한계 효용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본 부분을 보면 그 부분부터 차이가 큰 점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제 현상에 있어서 자유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자유를 가정을 하고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자유의 중요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식모전학파의 경제학은 경제 현상에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아마 경제학이 서술이 된 거고 전파가 된 거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경제행위에서 인간의 경제행위에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깊이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켓도 프리마켓하고 햄퍼드 마켓으로 구분합니다. 프리마켓은 계약의 자유가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이제 남의 재산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자유. 그러하는 걸 시골학파 경제학자들이 몰랐다면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그런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사람들이 자유가 중요하니까 자유를 가치로 놓고 경제학을 편찬한 건 아니죠. 그냥 인간의 경제행위를 들다 보니 자유가 있을 때하고 자유가 없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더라. 자유가 있을 때 훨씬 더 자기의 효용을 잘 만족시키고 극대화되더라 하는 것을 누구보다 알았고, 그런 의미에서 경제학에서 경제 현상에서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걸 강조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배율처럼 집어넣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경제학이 이제 배율 저지먼트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서는. 근데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거기가 프리마켓이냐 햄퍼드 마켓이냐라는 부분을 처음부터 안 하죠. 처음부터 안 하니까 이게 프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그것이 경제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보면, 야,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을 정부가 법으로 정하게 되면은 그러니 자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노동자를 고용하는 쪽에서도 자유가 없어졌고,
노동을 파는 쪽에서도 노동자 쪽에서도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야 너희들 누리 뭐냐면 거래를 해봐라. 계약의 자유는 너희들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약탈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때 나오는 결정은 뭐냐면은 자유시장 임금이라고. 자유시장 임금은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정의죠. 그런데 법으로 정해놓으면은 양쪽 다 거래자들은 양쪽 다 자유가 없게 되고 자유가 없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이제 생겨난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최저임금에 세 가지 문제들이 생겨난다. 근데 자유를 주어놓으니까 그 세 가지 문제들이 하나도 생겨날 이유가 없죠. 일어날 이유가 없고 임금은 임금대로 물론 최저임금보다는 당연히 낮죠. 자유시장 임금이. 그렇지만은 누구도 우리의 불만을 가질 수가 없죠. 왜? 그게 자유롭게 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은 누구도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떠밀리게 되니까 강제를 하게 되니까 이 세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현재 오늘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금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그 1948 경제학도 지금 실험을 해보니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겨난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막 자빠지고 파업하고 하니까 그건 경험에 의해서 아는데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알기 전에 이미 이론으로 이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뭐 경험에 의해서 알다 보니까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자본의 그 배치가 배분이 잘못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상에서는 자유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유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오랫동안 자유가 바뀌어 와가지고 경제 현상에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을 뭐 대수롭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최저임금 당연히 이상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최저임금 절대 이상적인 게 아니라는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래서 자유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다른 경우가 나온다는 것 그걸 갖다가 잘 보여주는 학문이 바로 이제 오스트리아 경제학인데 그게 이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죠. 오늘날 일본은 지금 우리한테 뭐 수출 규제를 한다는데 사실 지금 양쪽 다 피해를 입게 돼가 있는데 근데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신문도 보면 방송도 그러고 양쪽 다 지금 피해를 다 입게 되는데 특히 일본 쪽 기업들은 피해에 대해서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지 일본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일본의 소수파들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경제학자들이 별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경제학자들은 다 어디 갔나? 일본 한국의 경제학자도 다 어디 갔어? 왜? 이런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은 좀 더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도 당연히 피해를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토지도 피해를 볼 텐데 토지 소유자들도 그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를 안 한다고. 이게 자유가 가치 자체로서 중요하지만은 경쟁에서 보면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신문학 거보다는 오스트리아 이야기 100배 낫겠지. 흔히들 이제 경제학도 하나의 과학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코노믹 사이언스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경제학이 과학인 이유가
교수님은 무엇이라고? 경제학이 이제 영국에서 보면 인간경제 국가에서 보면은 공리가 있고 공리로부터 원칙들을 원리들을 쭉 연영해낸다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과학이라는 거죠. 나도 뭐 그 방법론은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오진 않는데 공리로부터 연영해낸 거. 그게 그 라스파드가 정치 철학에서 그 에스트 오브 리버티에서 공리로부터 철학, 정치 철학의 원리들을 쭉 유도해냈죠. 그러면서 정치 철학을 과학적 반열에까지 높인 책은, 높인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인사들이 뭐, 노직이나 하이에크나 뭐냐면, 그런 분들이 있긴 한다. 그런 사람들은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사람가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과학이라는 사이언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좀 미흡, 2%가 부족한 거죠. 이제 경제학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리에서 연역적 방법에 해가지고 원리들을 쭉 유도해가는 연역해내는 그것이 과학이라면은 오늘 신고작업은 아직도 과학으로 완전히 과학이다라고 100% 과학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렇다면 이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자는 이제 과학자 일종의 그 과학을 하는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참된 과학자의 자세는 선생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코페르니쿠스 시대를 생각해 보면 코페르니쿠스가 대단히 외로웠을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경제학적 진리도 지지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공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연역대 나온 것이라면은 그 지지자들이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경제학이 과학이 되려면은 그렇게 돼야 되고, 경제학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된다면은 그걸 흡수했을 때 과학자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과학자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언제나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소수자인데 소수자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은 지지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코페르니쿠스를 생각해 보면은 그 외로움을 견뎌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철학과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에 입문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 내가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한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스승들이 해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린일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은행을 일치시켜야 된다.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특히나 보통 사람보다 더 은행일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자기 의견을 자꾸 남한테 설파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면은 상대방이 믿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자유주의자가 국가 모종을 타면서 자유주의자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또 국가 모종을 탈 때 뭐냐면 자유주의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고서 국가 모종을 탄다. 그럼 이거 은행일치가 안 되고 있다. 롬폴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롬폴이 평생 동안 미국의 자유주의자하고 상원까지 했는데 은행일치를 계속 시키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면 은행일치가 안 되면
못 알아듣겠고 원리일치가 안 된다는 결국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특히나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자유주의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자기 자신의 말의 정당성을 자기 스스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선 설득이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믿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더 원행일치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정계훈군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거지하고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정계훈군이.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도 빨리빨리 독립을 해야 돼요. 빨리빨리 독립을 해야 돼요. 대학교 정도만 졸업하면은 거기까지는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타 쓰더라도 그 이후에는 스스로 자립해가 부모님한테 용돈도 좀 드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것도 자유주의한테 요구되는 거라고는 덕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 튼튼한 자기의 은행을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사기하고 절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아마 노동시장이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더 나빠질 겁니다. 근데 이 노동시장이 더 나빠지는 부분은 40대하고 20, 30대가 심각해지지 않겠냐. 그럴 때는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 그러는 건데,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노동시장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임금이나 노동 조건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낮추고, 빨리빨리 취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자유주의자가 취직을 하면은, 은행인치도 하기가 어렵고, 독립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우리가 민간경제 국가하고는 다른 이야기들인데, 그리고, 자유주의 철학을 공부한다, 로스트대학과 경제학을 공부한다, 이런, 친구들에게, 꼭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됐습니다.